잠실이라는 지역 자체를 처음에 서민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하다가 여기 5단지는 중류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겠다. 76년도에 분양을 했나 그랬는데 당시에 23평 분양가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였죠, 당시에는. 예, 안녕하십니까. 땅덕후들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시덕입니다. 그리고 저와 오늘도 같이 함께할 이모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모 씨입니다. 오늘은 서초구와 강남구에 이어서 그 동쪽에 있는 송파구와 강동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이 나간 뒤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말이 빠르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의견,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의견은 너무 부촌 얘기만 하는 것은 이제 위화감도 들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 저도 지금 세입자로서 충분히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땅덕후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송이나 언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전 이제 댓글을 거의 안 봅니다만 이제 또 오는 반응이 땅을 여기저기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홍보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루머를 퍼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전 순수한 세입자고 이 방송에 나갈 때쯤에는 아마 오랜만에 다시 경기도 고향 시민이 돼 있을 겁니다. 월세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길 바라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갈 곳이 어디였죠? 여기는 이제 김 박사님이 예전에 살았던 지역이니까 아마도 김 박사님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이제 송파에서부터 옛날 잠실 5단지부터 그렇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잠실 5단지라고 하면은 1, 2, 3, 4단지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아는데 이미 잊혀진 것 같더라고요. 잠실 5단지라는 자체가 그냥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네. 그 1단지가 70년대 후반에서 80년 초 사이에 이제 완성돼서 이주가 들어왔고 그리고 88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주경기장 공사가 들어갔고 그와 동시에 뚝섬으로 강남구를 바라보는 쪽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저는 그때 1단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선수촌 지어지기 전에 그 탄천 주차장 주변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지금 있죠. 그 선수촌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어지기 전에 갈대밭일 때 거기 있던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썼던 서울선언이라는 책에 적어놨습니다만 제 손가락만한 메뚜기가 막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때 1단지 살면서 5단지를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 집은 5층짜리 아파트에 세 집인데 저기는 어떻게 12층짜리 아파트가 있냐. 엘리베이터도 있고 집에. 게다가 수영장도 있네. 그래서 잠실 5단지는 그 송파구 어린이들은 5단지 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영장에 놀러가고 하던 그런 선망의 대상이었죠. 근데 그 선망의 대상이었던 12층짜리 아파트가 그 뒤에 이런저런 강남구나 쪽에 12층 넘어가는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 한동안 잊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15층이죠. 15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졌다가 한동안 그 선망의 대상이 아니게 됐었다가 다시 한 10년 됐나요? 다시 뉴스의 주목을 받게 됐죠.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가장 컸던 거는 이 재건축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 그다음에 뭐 조합장 수사를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뭐 가장 큰 거는 역시 당시 박원순 시장이 그 한동 남기기 운동 걸로 이제 한동이 보존 대상이 됐다가 결국 취소가 됐지만은 그 부분에 갈등이 많았죠. 그리고 이 재건축에 국적 공모됐었죠. 맞습니다. 그때 그 기존의 한국의 고층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인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운데 공도를 뚫는 식으로 설계를 넣었다가 그게 반발을 사게 됐었죠. 그렇죠. 4차선 도로를 내기로. 그걸 내주는 대신에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현재 이제 그런 부분 대부분 취소가 된 것 같고요. 일단 뭐 동남기기도 취소됐고 처음엔 아예 굴뚝을 남긴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굴뚝.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이게 롯데 스카이타워에서 본 잠실 5단지입니다. 여기 옛날 수영장 있던 자리에 굴뚝이 보이죠. 요 굴뚝을 지금 한번 남긴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잠실 5단지 자체가 그러니까 중류 아파트라는 용어를 썼을 정도 공식적으로 쓸 정도로 이 잠실이라는 지역 자체를 처음에 서민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하다가 일본 같은 곳에서 이제 많이 보니까 이 한 도시 외곽 지역에 서민 아파트 비중 배치를 하면은 너무 슬럼화가 심해지고 그렇죠.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서민과 중산층이 섞여 사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5단지는 중류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를 추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난방이라는 거였거든요. 그전까지는 이제 연탄이든 뭐든 개별 난방도 아파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뭐 15층 아파트에 물론 연탄 아궁이를 넣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기름을 사용하는 중앙 난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굴뚝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이 주거사 쪽에 의미가 있다라는 여러 연구자들의 그렇죠.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 굴뚝을 존치를 하겠다라고 처음에 하다가 결국은 이거는 먼저 무산됐죠. 왜냐하면 좀 아무래도 굴뚝을 존치한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이 까놓고 말해서 저골뚝이 별로 예쁘지가 않아서 저도 어릴 때도 많이 다녔는데 그리고 참 저 때는 지금처럼 아파트가 LNG라든지 경유를 쓰는 게 아니라 중앙난방을 해도 벙커CU랑 중유라고 굉장히 오염이 극심한 연료를 사용했거든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보일러를 틀면 시커먼 연기가 정말 엄청나게 나왔어요. 좀 이렇게 바로 보일러를 틀었다 안 틀었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참 느낌이 좋지 않죠. 그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좀 굴뚝 바로 옆에 뭔가 박원순 써가지고 뭔가 플랜카드가 붙여 있죠. 이때가 한참 이제 사진 찍은 게 제가 19년인데 5단지 재건축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이쪽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잠실 롯데월드 그 주변 사거리 내리시면 아파트 동에서 큰 길가 바라보는 쪽으로 시뻘건 구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는 그 남아있죠, 하나씩. 근데 이제 지난 시장 박 시장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 있습니다만 돌아가신 직후에 가보니까 이 플랜카드가 전부 걷어져 있더라고요. 급하게 됐다고 하죠. 이거 여기 외에도 저 용산 쪽에 있는 증산 시범 아파트도 사실 제가 센 말에 죄송합니다만 같이 죽자는 식으로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강변북로 다닐 때마다 저거 참 좀 세다 생각했었는데 돌아가신 다음 날에 뗐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플랜카드 거는 사람들이 무조건 결사항전 이러는데 결사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은 좀 약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세게 하면 그럽니다. 좀. 근데 뭐 이제 너 하도 결사라는 말을 어디서 쓰니까 결사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변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죠. 그 죽을 사자라는 거 모르시는 게 아닌가. 그냥 열심히 한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어쨌든 5단지는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구내 시설을 많이 넣는 그 이상적인 주택타운을 만들겠다. 그렇죠. 라는 구성을 가지고 수영장도 넣고 테니스장도 넣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름은 당신 정구장이라고 했죠. 지금도 있는. 테니스장도 넣고.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공동시설을 넣었거든요. 그 새마을회관 같은 것도 있고. 부녀회. 그렇죠. 새마을 어머니회관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서 그 새마을 어머니회가 결국 부녀회라는 게 되고. 그렇죠. 아파트 부녀회 시초가 된 거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잠실 주공 5단지는 획기적인 게 있었죠. 네, 뭐 당시 76년도에 분양을 했나 그랬는데 당시에 23평 분양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하네. 76년도면은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분은 태어나기도 하기 그렇죠. 전일 텐데 그때 분양가가 1,000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였죠 당시에는. 뭐 한동안 평당 1억 얘기 나와가지고 화제됐었는데 그런 감각인 거죠 당시로선. 그렇죠. 물론 물론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1단지에서 4단지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5단지는 그때부터 이미 중산층 아파트로서 약간 하이밸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한 거는 만약에 아파트를 남긴다면 저는 사실은 1단지 정도의 한 동을 남기는 게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제일 당시로서도 부촌 아파트였던 5단지가 남겨져서 뭔가 갈등의 상징이 된 것이 이 시기에 저 살았던 요 동네 살았던 사람으로서 약간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아이러니 느끼고 일종의 페이소스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아파트 굴뚝이 유명한 데가 두 군데 있죠. 하나가 요 5단지고 하나가 동부 이촌동의 한강맨션. 그거는 저 서울시립대 박철수 교수가 잘 얘기를 했는데 한강 시범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반포 주공아파트 그리고 잠실까지 이 네 개가 핵심적인 중산층 아파트겠습니다만 특히 한강맨션은 강북에 있는 아파트라서 좀 상징성이 컸던 거죠. 그 당시에는 서울의 중심은 강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맨션은 지방에서 서울 오는 사람들이 한강 다리 건너서 강북으로 들어올 때 누구나 서울을 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하는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그 당시 돈도 실력도 의지도 딱히 없었던 이 관계자들이 아파트 전체를 그렇게 짓지 못하고 그냥 굴뚝을 예쁘게 높이 올려가지고 그걸 상징 삼았다고 하는. 지금도 여러분 나중에 한강 서울의 강북 쪽에 요 용산 근처에 고수부지 가셔서 요 한강 맨션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굴뚝이 튀어나오는 거 보실 겁니다. 그게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했던 그 시절의 의지에 말하자면 초라한 결말이죠. 이 굴뚝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77년도에 5단지가 입주했는데 불과 2년 뒤인 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름값이 몇 배로 뛰고 나니까 오히려 연탄할 때는 주변 단지들은 따뜻한데 그렇지. 난방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무척 추운 겨울 나가지고 새 아파트가 이게 뭐냐. 그렇죠. 이런 불만이 많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연탄 때든 개별 난방하든 1단지 사료 저로서는 따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난방비가 많이 나오셨다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신 상황인데 이때 79년도에는 석유값이 몇 배를 뛰니까 정말 좀 석유를 떼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었던.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서울이 만든 게 마포 저유소 기름을 저장하는 창고라는 거죠. 그거를 상암동 쪽에 만들었죠.
난주도 쓰레기장 주변에. 그게 월드컵 개최하면서 용인으로 보냈고 그러면서 거기 만들어진 게 문화 비축기지라고 하는 요즘 여러분 많이 가실 곳이 된 거죠. 제가 최근에 어디 서울시 후원받는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민들에게 땅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유소를 없앴다. 근데 그거는 서울 시민의 입장이고 그거는 지금 경기도의 용인과 성남 사이로 갔습니다. 남부저유소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서울 시민이 안락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짐을 떠넘겼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서 그렇죠. 서울시 공무원분께서 그닥 좋은 표정 안 지셨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5단지의 한동 남기기 운동은 사실은 둔촌주공하고도 연결이 되죠. 혹시 한동 남기기 운동을 이제 불을 지핀 그 스타트가 둔촌주공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시형이나 주공 아파트 많이 살아본 사람인데 나름대로 정말 남길 만한 의미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저는 5단지는 찬성합니다, 솔직히. 5단지 아파트는 의미가 있는데, 그때 전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동기를 못했던 것이, 모든 주공 시형 아파트에 한동씩을 다 남기자는 분위기여가지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너무 주목받는 아파트가 다 서울에만 몰려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예쁜 아파트가 많거든요. 근데 왜 서울의 아파트들을 특별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부산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부산 답사는 언제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 한국에 남아있는 주공아파트, 그러니까 주택공사, 지금 LH라고 할 수 있겠죠. LH 중에 H죠. LH가 만든 아파트 중에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예쁜 아파트가 몇 개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잠실 주공 5단지라든지 반포,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청주의 복명주공 아파트, 그리고 요 지금 사진 보여드릴 부산의 망미주공 아파트였습니다. 이 망미주공 아파트 경우는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테라스 형태로 돼 있어요. 계단식으로. 이건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건 꽤 고급 뭐 브랜드 아파트도 이런 식의 실험은 하지 않죠. 어떻게든지 밀도 높여가지고 많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서 한 그런 건데 근데 LH니까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망미 아파트도 이번에 가보니까 재건축 얘기가 나오던데 아마 이 테라스 형태가 살아남지 않겠죠. 테라스 형태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 80년대 아파트입니다. 근데 워낙 인기가 좋아서 아무도 입주한 분들이 이사를 안 가려고 그래서 그 일반 시민들이 내부 구조를 몰랐어요. 이게 이사를 가려고 뭐 부동산 업체라든지 내놔야 그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건데 다들 한 번도 이사를 안 가고 가만히 계시니까 아무도 모르다가 최근에 한 집이 이사 간다고 해서 간신히 그 내부 구조가 드러난 그 정도로 사랑받는 아파트였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한동 남기기라면 전 찬성했을 건데 그때 이제 워낙에 한국의 여론이라는 게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서울 출신의 젊은 분들이 자기가 살았던 아파트가 소중해서 남기고 싶어하는 식으로 돌아가 버려서 전 개인적으로 그 한동 남기기에 반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공 5단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고요. 주공 5단지 아파트 재건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은 35층 제한도 뭐 풀렸고 물론 이제 뭐 초과이익 관수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부동산 불황 속에서도 참 준공 5단지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해야 하고 다만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로 이 조합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발이 큰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세입자 입장에서 뭐 조언 드릴 건 아닌데 지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부동산 호황되고 정권 맡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분위기 타시고 빨리 들어가시는 게 이제 손해본다 생각이 드셔도 좋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잠실 주공 5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겁니다만 강남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양식. 그리고 그 강남적인 삶의 양식이 완성된 것이 강남구가 아니라 송파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강남적 삶의 양식은 뭐냐? 강남 같은 빈 땅에다가 선을 긋고 아파트를 쭉 올리고 그리고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거죠. 잠실할 때 복합 쇼핑몰 하면 롯데월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레이크뷰와 리버뷰 강과 호수가 있어야 된다. 특히 호수가 중요한데 호수는 없으면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호수를 만드냐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호수 만드는 거 쉽습니다. 요즘에 호수 만드는 게 유행이죠. 네, 많이 만들었지. 스타트가 바로 잠실인 거죠. 잠실 경우는 호수를 만들었다. 또는 호수를 만들어서 이 지역을 띄워야지라는 의도는 없었는데 한강의 원래 본류가 지금 잠실의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본 물줄기가. 지금의 한강 물줄기는 본류가 아닌 지류 같은 거였어요. 근데 지류를 키우고 본류를 잘라서 이제 남쪽 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호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강을 끊어서 만든 게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속초호수죠. 그래서 이 롯데월드와 당시 롯데월드는 없었고 당시는 한양쇼핑이라고 하는 5층짜리 백화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백화점과 호수가 만들어지고 택지지구 개발되고 하면서 이 삼위일체가 맞아 들어가는 제가 말하는 강남적 삶의 양식이 완성된 거죠. 강남구에는 이게 없습니다. 코엑스가 그 기능을 당시는 무역산타 전시장인데 지금의 코엑스라는 기능이 달랐어요. 저 언제나 잠실 살면서 이제 봉은사 큰 절이 있죠.
물 들어가고 그랬는데 갈 때마다 참 황량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지역은 이렇게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만들 만한 택지가 부족했고 그래서 송파구가 이 강남도 삶의 양식이 완성된 거고 그 한양 쇼핑이 사라지고 롯데타운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 잡아서 근데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양 쇼핑하고 롯데월드 사이에 약간 정치적 문제가 있었죠. 롯데월드 부지 자체가 원래 한양건설 땅이었는데 정부에서 80년대 초반에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일단은 올림픽 주경기장 그다음에 선수촌 그다음에 주변으로 좀 복합 쇼핑몰과 그렇죠. 그다음에 놀이동산이 있는 위락시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의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당시에 이미 부실화되어 있던 한양건설에서 실행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였고 사실상 그 땅의 롯데가 특혜로 건설하는 조건으로 특혜로 받게 돼서 롯데월드 건설을 시작하게 된 건데 일부 땅이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됐었죠.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인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양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그때는 어릴 때 몰랐지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5층짜리 하나 지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량한 상태로 남아있었고 그거를 이제 정부 측에서 롯데 신격호 회장 제일교포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일제 때 넘어간 게 아니라 해방 후에 자수성가로 넘어간 분이기 때문에 약간 제일교포의 의미에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분에게 특혜를 줘서 이 지역을 롯데타운으로 개발하게 하라고 하는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롯데월드 지어졌을 때 처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잠실 5단지가 이 돔이 있잖아요. 이 유리돔에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낮에 살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뭐 밤에 네온사인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소송전도 했고 꽤 거액이 아마 롯데 그렇죠. 측에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가지고 이 위에 필름을 붙인다 이런 식으로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 돔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공사를 롯데 건설하지 않았는데 아마 현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현대건설. 현대건설. 이 동공사 같은 경우 공사 기간이 좀 무리하게 쫓아가지고 사망자가 좀 많이 발생해가지고 당시에도 참 말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제2롯데월드 롯데타워 건설 때도 재현돼가지고 롯데타워 건설 때도 많은 좀 산업재해가 좀 많이 발생해서 롯데건설 임원이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와 동시에 제2롯데 지을 때 문제가 됐던 게 싱크홀 문제죠. 그때 같이 화제가 됐었죠. 산업재해 많이 난다는 거하고. 제2롯데타워는 이제 짓겠다고 땅을 받은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것도 정권 초반에 그러니까 88년에 받은 거 전두환 정권 말기에 땅을 받았는데 이게 결국 계속 틀었던 게 성남비행장 문제였거든요. 성남비행장 문제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00층짜리 건물을 건설할 경우에 성남비행장의 비행 각도가 문제가 된다. 초록색으로 길게 서울과 성남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성남비행장이고 올라가면 살짝 한 11시 55분 정도 각도로 석촌호수가 보이죠. 그래서 이 각도 문제죠. 비행기 출격하면 바로 옆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됐던. 어쨌든 88년 말에 아니 초반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제2롯데월드 부지를 불화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착공을 못하고 심지어 그 다음 정권 노태우 정권 때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비업무용 부동산. 그 당시에는 이제 정부에서 재벌들이 너무 국민 정서와 괴리되게 제조업을 하고 땅 투기로만 돈을 번다 이러니까 비업무용 부동산 지정이 되면 강제로 막대한 세금을 매기고 또 강제로 매각까지 하는 약간 초범법적 조치를 했었는데 그래서 노태우 정권 때 비업무용부터 판정을 받고 강제로 거의 매각될 위기까지 처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재벌들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는 재벌들이 그 대부분 부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았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잠그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도 롯데는 끝까지 대항을 해서 재소송을 통해서 그 땅을 지켜냈어요. 롯데 자체가 한국에서 기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시작했고 자금 문제에서 다른 국내 기업보다는 자유로웠던 거죠. 예, 이번에도 아마 그 일본계 미즈은행에서 미즈은행에서 돈을 많이 그렇죠. 예. 요즘 약간 어려워서 그렇다는 얘기 하고 있던데. 롯데건설이 아무래도 건설업 전반이 어렵죠. 그러니까 미조 쪽에서 빌렸다는 거는 일본 쪽 상황도 안 좋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각도 문제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그래서 그 다음 정권 김대중 노무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비즈니스 브랜드리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줘라 해서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기일을 정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할 정도로까지 있고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되는 사태까지 가면서 그랬죠. 결국에는 각도를 트는 걸로 사회주로 각도를 트는 방식으로 해서 건설이 우여곡절에 건설이 되게 된 게 일단 첫 번째 논쟁거리였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싱크홀 문제. 그랬죠. 이런 식으로 석촌호수가 두 개 있고요. 이게 한강 물줄기인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땅이 연약한 상태고 그러니까 싱크홀이 난다는 건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하필이면은 2014년 정도 그러니까 한참 지하철 9호선 구간과 롯데타워가 건설되는 타이밍에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서 그랬죠.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당시에 상당히 그 이제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그랬죠. 있었는데 뭐 갑자기 이제 롯데타워를 짓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팠더니 수맥이 바뀌어서 그랬죠. 뭐 싱크홀이 생긴다. 뭐 속초호수 수면이 낮아졌다든지 온갖 얘기 다 돌았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근래 그런 그러니까 서울 여기서 여전히 여기저기 싱크홀 문제 발생하고 있지만은 이 지역에 특별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한참 공사 때 많이 나오고 그 뒤로는 얘기가 없는 네. 게. 근데 현재까지도 이게 롯데타워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뭐 9호선 공사의 영향인지 뭐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규명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네. 이게 뭐 나쁜 상황을 예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게 어딘가 다시 한번 나오면 그때 좀 드러날 것 같은데 이제 공사가 끝난 상태라 롯데월드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 원래 이제 강이었던 데고 모래 지반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반이 약한데 이 아파트들을 건설할 때 충분히 보강을 안 했던 것 기반 같아요. 다지기를 안 했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려를 하는 게 공사 중에.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문제인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모래사장이었던 데라서 이 잠실 지역과 마찬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아마 잘하겠죠. 네. 여기 워낙에 관심이 집중된 네. 곳이라서 뭐 이런 일은 재현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다만 이제 잠실 지역은 이미 개발을 끝내버린 상태라 다시 뭐 새롭게 집안 다지기 하는 게 쉽지도 않고 살면서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큰 길가 쪽은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땅덕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실 주공 5단지와 롯데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송파구의 개발 상황 그리고 싱크홀 문제 등의 미래에 예측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송파구와 강동구 그리고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하남과 광주까지 살짝이라도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